평생 바다에서 일해 모은 10억 원을 아들 내외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서 비린내가 난다며 외면했고 아들은 저를 사람들 앞에서 먼 친척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제 마지막 남은 땅마저 빼앗으려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68, 부산 영도에서 한평생을 해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박봉예라고 부르죠. 내 이름처럼 복이라고는 없이 살았나 싶다가도 바다만 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요. 저 푸른 바다가 내 밭이고 내 집이고 또 내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잠든 곳이거든요. 오늘도 동트기 전 태종대 앞바다에는 물 한 개가 뽀얗게 껴 있었어요. 아직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찡하게 울리대요. 이 냄새가 나는 참 좋아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낡은 고무 옷을 입고 허리춤에 태왁을 차는 손길이 이제는 눈 감고도 할 만큼 익숙하죠. 수십 년을 반복한 일이니까. 그래도 바다에 들어갈 땐 늘 긴장이 돼요. 욕심 부리지 말자. 딱 숨찰 만큼만 있다 나오자. 매일 아침 그렇게 다짐을 해요. 풍덩 소리와 함께 몸을 던지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숨소리랑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아요. 그 고요함이 참 좋아요. 바닷속 세상은 육지랑은 또 달라요. 미역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성게랑 전복이 바위에 딱 붙어서 자기 좀 데려가라고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물질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영도 해녀문화촌 우리 동료들이 왁자지껄하게 나를 맞아줘요. 복례야, 오늘 물 줬나? 아이고, 숨 참느라 욕봤다. 서로 고된 걸 아니까 말 한마디에도 정이 뚝뚝 묻어나죠. 우리는 불턱에 둘러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그날 잡은 해산물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자랑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요. 이 시간이 나에겐 바다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 물질이 끝나면 나는 곧장 자갈치 시장으로 가요. 내 좌판은 작지만 단골들은 귀신같이 내 물건을 알아보고 찾아와요. 이모, 오늘 전복 실한 거 있어? 할매, 성게 좀 주이소. 내 손은 평생을 바닷물에 담그고 살아 거칠고 못생겼지만 해산물을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해요. 딱 보면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언제 잡은 건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단골들도 그걸 아니까 나를 믿고 사가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믿고 정을 나누고 그날도 좌판을 거의 다 정리할 때쯤 제일 크고 실한 전복 몇 개를 따로 챙겼어요. 서울 사는 우리 아들 도연이 내외한테 보내줄 거였죠. 우리 아들 이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일찍 여의고 정말 이악 물고 물질해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떡하니 대기업에 취직해서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요즘 것들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멀리서도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근데 화면에 아들 얼굴이 뜨자마자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하더니 뚝 끊어버리는 거 있죠. 바쁜가 보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화면에 남은 내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에선 아직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엔 소금기가 하얗게 서려 있더라고요.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전복을 더 정성껏 포장했어요. 주말이 되고 아들 내외가 정말 오랜만에 영도 집으로 왔어요. 나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죠. 아이고, 내 새끼들 오느라 고생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 손을 잡는데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지민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니,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요? 비린내 같은 거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 평생의 냄새고 내 삶의 냄새인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 그건 비린내가 아니고 바다 냄새다. 오늘 너희 온다고
내가 싱싱한 걸로 좀 사다 놨거든. 하지만 지민이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비려서요. 내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사온 해산물들이 한순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들 도현이는 며느리 눈치만 보다가 한술 더 떴죠. 어머니, 이 집도 너무 낡았어요. 다음에 제 친구들 한번 내려오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좀 어떻게 안 돼요? 창피하다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남편이랑 단둘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우리 집, 도연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이 이제는 아들에게 창피한 공간이 되어버렸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턱 걸린 것 같았죠.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내 새끼들 먹일 건데 좋은 걸로만 골랐지. 많이 먹어라.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내가 차린 밥상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서울 이야기, 회사 이야기만 하다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집에는 유난히 바다 냄새가 더 진하게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앉았던 자리, 그들이 남기고 간 침묵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평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 삶이, 내 바다가, 내 집이 아들에게는 그저 감추고 싶은 비린내 나는 촌스러움일 뿐이었나 봐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삶이, 내 존재가 아들의 앞길에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은 바다에 들어가도 마음이 영 허전했어요. 물질을 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질색하던 표정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히곤 했죠. 평생을 내 자부심이었던 이 바다 냄새가 내 삶이 아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짐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성게가시처럼 마음속에 밝혀서 나를 괴롭혔어요. 이웃 해녀들이 복내야 네 얼굴이와 일이 반쪽이 됐노 하고 걱정했지만 차마 자식 흉을 볼 수는 없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둘러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파도가 높아 일찍 물질을 마치고 돌아와 젖은 몸을 녹이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칠 만에 걸려온 전화에 서운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잔뜩 흥분해 있고 다급했어요. 우리 아들 말이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청약에 떡하니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 제일 좋은 아파트라면서요. 그런데 계약금이 일주일 안에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10억. 내가 평생을 물질에서 모은 돈, 남편 목숨값인 보험금까지 합쳐서 꽁꽁 묶어둔 내전 재산이었죠. 아들은 숨도 안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이게 우리 가문이 강남에 입성할 마지막 기회예요. 손주, 우리 민준이 이 할머니 손주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학군도 최고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래요. 이건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민준이의 미래를 사는 거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손주 이야기에는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우리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보다 우리 가문이 강남에 입성한다는 그 말이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영도의 바닷가 집은 우리 가문의 일부가 아니었던가. 아들의 말 속에는 은연중에 이곳을 벗어나야만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지난번 그들이 내게 줬던 상처가 다시금 쓰라리게 떠올랐죠. 평생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내어준다는 게 불안했어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아들 내외가 나를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아, 그 돈은 엄마가 평생을 하고 말을 꺼냈지만
아들은 내 말을 뚝 자르며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다 어머니 노후도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이러는 거죠. 하고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꼭 내 울음소리 같았죠. 돈을 주자니 내 인생이 통째로 뽑혀 나가는 것 같고 안 주자니 아들의 미래를, 손주의 미래를 내가 막는 것 같아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어요. 효도 계약서라고 제목을 붙였죠.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아들 도연은 어머니 박복례를 평생 공경하고 아프실 때나 외로우실 때나 늘 곁을 지키며 부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들 내외가 KTX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내가 밤새 쓴 계약서를 내밀자 며느리 지민이의 얼굴에 스쳐가는 비웃음을 나는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요? 꼭 저희를 못 믿는다는 것처럼. 하고 말끝을 흐리는데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아들 도연이는 한술 더 떠서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못 믿으세요? 그들의 반응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단지 아들의 마음을 최소한의 약속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 진심이 이렇게까지 왜곡되고 조롱당할 줄은 몰랐어요. 내 가치관, 내가 믿어온 신뢰와 약속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낡고 촌스러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결국 아들은 어머니 소원이라니 해드릴게요 하면서 보란듯이 계약서에 제 이름을 휘갈겨 썼어요. 며느리도 마지못해 그 옆에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내밀며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재촉했어요. 나는 익숙지 않은 작은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몇 번이나 헛짚으며 힘겹게 숫자를 눌렀어요. 일 다음에 붙는 0이 왜 이리도 많은지 내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내 뒤에 서서 초조하게 내 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숨소리가 내 등 뒤에 와서 꽂히는 것 같았죠. 마침내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자 띵하는 소리와 함께 내 평생이 아들 통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아들 내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안도감, 그리고 차가운 무관심. 방금 전까지 서운하다며 연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들은 어머니, 그럼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하더니 내가 끓여놓은 점심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나는 텅 빈 집, 텅 빈 통장,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효도 계약서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계약서 위 아들의 휘갈겨 쓴 서명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는 눈에 띄게 뜸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라거나 운전 중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끊기기 일쑤였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전통적인 신뢰의 방식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내 사랑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요. 내 손에 남은 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뿐이었어요. 돈을 붙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평생을 모은 돈을 다 내어주고 나니 그깟 전화 한 통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내 모든 걸 내어준 그 마음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잊히는 것 같아서 그게 서러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웃집 젊은 새댁이 나를 붙잡고는 우물쭈물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캐물으니
마지못해 자기 스마트폰을 보여주는데 거기 우리 며느리 지민이의 SNS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볼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젊은 세대기 읽어주는 글의 내용은 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드려도 촌스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비린내는 덤. 글 밑에는 시월드, 답답한 시골 인심 같은 이상한 딱지들도 붙어 있었죠. 내 이름이 직접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 글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 지민이가 코를 막으며 질색하던 그 표정, 그 말투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내 흉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가 싶어서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들은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그러고는 지민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죠. 아들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글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내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 아이의 편이구나.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서 이방인이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어요. 바다에 나가는 것도 시장에 가는 것도 모두 그만뒀죠.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그 젊은 새댁이 또 나를 찾아왔어요. 차마 내게는 보여주지 못하겠다며 지민이의 글이 맘카페라는 곳으로 퍼져나가 온갖 댓글이 다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요즘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 오죽하면 며느리가 저럴까, 심지어는 치매 아니냐는 끔찍한 말까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평생을 송두리째 비난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어요.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사방에서 나를 핥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문득 손주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강아지. 이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힘이 생길 것 같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가장 좋은 성게알을 꺼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이 미역국 한 그릇에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너희들이 말하는 비린내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보온병에 뜨거운 미역국을 담아들고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아들 내외의 표정은 당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반가움도 없이 차갑기만 했죠. 내가 들고 온 미역국 통을 보더니 며느리는 이런 건 이제 배달시키면 다 돼요라며 부엌 구석에 밀어놓더라고요. 그들은 나를 모임에 데려가긴 했지만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신신당부를 했어요. 말수를 줄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도 그냥 부산에서 왔다고만 하세요. 직업 같은 건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내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손주를 볼모로 잡힌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에서 입던 낡은 스웨터 차림에 나는 섬처럼 외로웠어요. 모두가 나를 흘깃거리며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때였어요. 아들의 직장 동료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도현 씨, 이분은 누구세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내 아들 도현이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내 귀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아, 이분이요? 부산에서 오신 저희 먼 친척 어르신이에요. 친척. 나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르주몬 청이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울역으로 향했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내 눈물 속에서 하염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친척이라고 부르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았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저 어두운 방 안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갈매기 소리도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았죠. 평생을 기대 살았던 아들이라는 동아줄이 썩은 새끼줄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아들이 술에 취해 실수한 걸지도 모른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아들의 번호를 누르고 귀에 댔어요. 그런데 익숙한 연결음 대신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처음에는 잘못 걸었나 싶어 몇 번을 다시 걸어봤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나중에 이웃집 젊은이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게 내 번호를 차단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어요. 아, 정말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저 아이에게 없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홀린 사람처럼 집 밖으로 나섰어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영도 해녀문화촌의 불턱에 와 있더라고요. 평생을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 텅 빈 바다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동료 해녀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쓸어주고 있었죠. 복례야, 다 안다. 우리가 네 자식이다. 힘내라.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낯선 젊은 남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죠. 자신을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소개한 그 청년은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기록하고 싶다며 한참을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나를 보며 제 유튜브 다큐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목은 부산의 마지막 인어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이 늙고 초라한 인생에 뭘 찍을 게 있다고. 내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료 해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복례야, 이건 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해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야 안 되겠나. 그들의 성화에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라는 청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해녀 협동조합에서는 촬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고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은 너도 나도 인터뷰에 응하며 내 이야기를 해주었죠. 모두가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법률사무소 총각은 어머니,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억울한 일 생기시면 꼭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라며 자기 명함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를 지지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며칠 뒤 민준이가 노트북을 들고 나를 찾아왔어요. 다큐 1편이 완성됐다면서요.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유튜브라는 화면 속에서 물질하는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색하고 부끄러웠죠. 그런데 민준이가 화면 아래에 달린 글들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난생 처음 겪는 그 따뜻함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죠. 민준이는 내게 스마트폰으로 그 댓글들을 직접 확인하고 좋아요라는 하트 모양을 누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툰 손으로 하트를 하나 누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도 따뜻한 불씨가 하나씩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SNS는 나를 공격하는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그리고 진짜 기적은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일어났어요. 그 영상에는 내가 자갈치 시장에서 자연산 전복과 양식 전복을 한눈에 구별해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나는 평생 해온 일이라 별 대단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건 생활의 달인 수준을 넘었다. 진정한 장인의 눈썰미다라며 난리가 난 거죠. 그 영상을 본 민준이와 이웃들이 흥분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썩히면 안 되는 능력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해요. 그들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죠. 아들에게 촌스럽다고, 비린내 난다고 구박받던 내 능력이 사실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귀한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둘러앉아 내 이름을 건 무언가를 만들어 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다큐멘터리 덕분에 내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잊고 살았던 내 능력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손주 민준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곧 아이의 첫돌이였거든요. 당연히 나를 부르겠지. 할미가 꼭 가야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잔치 당일이 되도록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죠. 혹시라도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애를 태우다. 저녁 늦게서야 문자 메시지 하나가 띵하고 도착했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돌잔치는 잘 끝났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어요. 깜빡했다니, 제 아들의 어미를, 제 아들의 할미를 잊었다니,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차갑고 잔인한 마지막 통보였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더 이상 저 아이들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민준이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박복래의 해물 정찬 팝업 레스토랑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손주 돌잔치에 가는 대신 나는 내 이름을 건 첫 번째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가슴에선 피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그 슬픔을 오기로 바꾸어 온 힘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내 유튜브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작은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고우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하는 손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나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어요. 한창 바쁜 와중에 양복을 쫙 빼입은 신사 한 분이 나를 찾았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5성급 호텔의 총주방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내 음식을 맛보더니 이런 신선함과 깊은 맛은 처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 호텔의 해산물 독점 감정 및 공급 계약을 맺고 싶다는 꿈 같은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손주에게조차 버림받은 바로 그날, 세상은 오히려 내 가치를 알아봐주고 있었던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거짓말처럼 아들 내외가 영도로 나를 찾아왔어요. 내 성공 소식을 인터넷 기사로 접했나 봐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고 호들갑을 떨었죠. 그들의 뻔뻔한 연극에 속이 메스꺼렸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이제 어머니도 사업가시니 세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요. 그러고는 남편이 내게 남겨준 영도 끄트머리에 있는 낡고 볼품없는 해안가 땅을 언급했어요. 이런 자투리 땅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며 자기들이 편리하게 관리해 줄 테니 재산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죠.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예전의 나였다면 아들이 하자는 대로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한 박복례가 아니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했죠.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곧장 이웃의 법률사무소 총각에게 달려갔어요. 서류를 검토한 총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서명하시면 이 땅뿐만 아니라 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아드님이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내 남은 재산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나를 길바닥에 내쫓으려는 악랄한 계획이었던 거죠.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곧장 해녀 협동조합 회장님과 민준이에게 연락해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와 도장을 찍으라고 나를 독촉했어요. 나는 그들을 마루에 앉히고 내 옆에는 든든한 네 사람들이 함께 앉았죠. 민준이는 카메라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고요.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따르르릉,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금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최종 보상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마을 확성기에서 터져나온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이어서 아나운서는 보상 대상 부지를 하나하나 호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 이름과 함께 남편이 남겨준 바로 그 볼품없던 해안가 땅의 주소가 흘러나왔어요. 박복례 씨 소유, 영도구, 동삼동, 7XXX 번지, 외일필지, 최종 보상가액 1천억 원 100, 0, 0, 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천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재산 위임장과 이제는 부산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버린 나를,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숨길 수 없는 시커먼 탐욕이었죠. 민준이의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그 추악한 표정의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부산의 마지막 인어 마지막 화 예고편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영상은 나를 친척이라고 부르던 아들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비린내를 운운하던 며느리의 모습, 재산 위임장을 내밀던 교활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억이라는 보상 금액 앞에서 경악과 탐욕으로 일그러지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보여주었죠. 예고편은 공개된 지 1시간도 안 되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온라인은 페륜아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었고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전화가 내 집으로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내 개인의 아픔과 복수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사회적 정의 구현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네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굳건히 서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 예고편이 나가고 나서 우리 집은 기자들이랑 방송국 차들로 밤낮 없이 북적였죠. 사람들은 내 아들 내외를 페륜아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노인재산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물질만 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들 내외가 나를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 푹 꺼진 눈,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회사는 잘리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나갈 수도 없고 신상이 다 퍼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살 수가 없다고요.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나는 그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에도 복수심이 왜 없었겠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저 아이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갓난아기 때 내 젖을 빨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법으로 벌을 주지도 않으마. 대신 나는 그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탐냈던 그 돈으로 나는 너희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이 어미의 바다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평생 그 모습을 지켜보며 너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깨우쳐라. 나는 그들에게 살던 강남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돈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죠. 대신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매달 붙여주기로 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진정한 자립과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파괴적인 복수보다 더 무서운 건 평생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게 하는 교육일 테니까요. 그 후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보상금 1,000억 원으로 영도 해녀유산재단을 설립했죠.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우며 늙고 병든 동료 해녀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을 짓고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는 전문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였어요.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내 남은 인생을 평생 나를 키워준 바다와 동료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바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앗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언제든 무너져 내리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내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영도 해녀학교는 벌써 일기 졸업생들을 배출했죠. 젊고 활기찬 후배 해녀들이 힘찬 순비 소리를 내며 영도 앞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민준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부산의 마지막 인어는 이제 어머니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재단과 해녀 공동체의 삶을 꾸준히 기록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주었죠.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해녀 학교 졸업생들의 첫 물질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 멀리 방파제 끝에서 한 남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내 아들 도연이었어요. 아들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이 담긴 눈으로 나를, 그리고 내가 지켜낸 이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없었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 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와 진심으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 어머니 같은 바다의 품에 조용히 안깁니다. 결국 가장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도 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지혜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파괴적인 복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큰 것을 지켜내는 지혜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